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책이 바로 이 질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가장 중요한 통찰, 한마디로 뭘까요? 아마도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덕을 갖춘 활동 그 자체다라는 것 아닐까요? 활동 그 자체라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맞아요. 대부분은 뭐랄까 부나 명예 아니면 즐거운 감정 같은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뭔가 성공하면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거?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행복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 특히 그 이성적인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라고 봐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죠. 에우다이모니아, 뭔가 단어 자체에서부터 깊이가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이게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뭐랄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죠?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가 진짜 좋은 삶인지 기준도 없고 막 혼란스럽죠. 다들 뭔가에 휩쓸려가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따라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행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덕, 그러니까 어떤 탁월함을 갖추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이 얘기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주체적인 항해사가 된다. 와, 멋진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에우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 정확히 뭔지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핵심이 뭐라고 하셨죠? 네, 일단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어떤 조음,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데서 시작해요. 목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술을 배우는 건 건강이라는 조음을 위해서고 돈을 버는 건 또 뭐 풍요로운 삶 같은 걸 위해서죠. 아, 그렇네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음 말고 그 자체로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지 같은 조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 모든 행동들이 결국 향하는 최종 목적지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 하이에스트 굿이라고 불렀고 그게 바로 행복, 유다이모니아야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행복을 향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아까 행복은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상태, 아니면 목표를 딱 이루고 나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행복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 아니면 목표를 딱 이루고 나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그쵸. 막 노력 끝에 얻는 달콤함 같은 거.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즉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덕, 아레테, 다시 말해 탁월함에 따라서 발휘하는 영혼의 활동 그 자체라고 봤어요. 덕, 아레테, 탁월하며 그게 무슨 뜻이죠? 착하다는 건가요? 그게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 가진 기능이 최고로 잘 발휘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칼의 덕은 날카롭게 잘 베는 거고 눈의 덕은 선명하게 잘 보는 거죠. 아하, 그럼 인간의 덕은요? 인간만이 가진 가장 독특한 기능,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인간의 덕이라는 거예요. 활동 그 자체가 행복이다. 아직도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좀 더 쉬운 비유 같은 거 없을까요? 예를 들어 플루트 연주자의 조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연주를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플루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그 활동 자체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연주 끝나고 받는 박수나 돈이 아니라요. 구두장인이라면 정성껏 좋은 구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도 그냥 살아 숨쉬거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내 안에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걸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운동선수가 메달 따는 순간도 기쁘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기량을 갈고 닦고
경기에서 한계에 도전하면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내는 그 역동적인 활동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랄까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 야호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등반 과정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매일 등반하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천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업무 회의 준비라든지 아이랑 같이 놀아준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활동을 할 때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혹은 이거 하면 나중에 뭐가 좋겠지 이런 생각만 했는지 아니면 그 활동 자체에서 뭔가 내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느낌, 뭐랄까 기능하는 즐거움 같은 걸 조금이라도 느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기능하는 즐거움. 네. 하루를 채우는 여러 활동들 속에서 이렇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에우다이모니아적인 활동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좀 찾아보고 또 늘려가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일상 활동 속에서 기능하는 즐거움을 찾아본다.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행복이 덕을 갖춘 이성적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 덕이 뭔지, 어떻게 하면 덕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지혜나 이해력, 그리고 좀 이따 더 얘기할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처럼 주로 교육을 통해 배우는 지적 덕. 네. 다른 하나는 용기, 절제, 관대함 이런 것처럼 올바른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즉 습관을 통해서 몸에 배는 도덕적 덕이에요. 아, 습관이요. 네, 특히 이 도덕적 덕은 뭐랄까 자전거 타기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연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군요. 근데 어떤 행동이 덕스러운 건지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기라고 해도 어떤 건 용기인데 어떤 건 그냥 만용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말 유명한 개념, 중용 메소테스가 나옵니다. 중용 들어봤어요. 가운데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도덕적 덕이라는 건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것, excess와 너무 모자란 것, deficiency. 이 양쪽 극단을 피해서 그 사이에 딱 알맞은 중간 상태를 찾고 유지하는 성품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중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딱 절반 지점, 그런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그럼 뭐죠? 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자, 용기를 다시 생각해보죠. 용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중용인데 너무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고 너무 모자라면 비겁함이 되죠. 네, 예를 들어 적군이 막 100만 대군인데 혼자 에잇! 하고 달려드는 건 용기가 아니죠. 그건 무모한 거고요. 반대로 마땅히 나서서 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막 눈치 보고 숨어버리면 그건 비겁한 거고요. 그렇죠. 진짜 용기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이구나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 그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거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점. 다른 예도 있을까요? 절제라는 덕도 있어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육체적 쾌락과 관련된 건데요. 너무 밝히고 탐닉하는 건 방종이고요. 반대로 쾌락 자체를 막 죄악시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 무감각이겠죠. 네. 절제 있는 사람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돈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대함이라는 덕이 있는데 자기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막 아무한테나 퍼주는 건 낭비고요. 정말 써야 할 땐데도 벌벌 떨면서 못 쓰는 건 인색함 또는 째째함이겠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용은 그냥 중간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먹어야 하는 양이랑 그냥 일반인이 먹어야 하는 양이 다른 것처럼요.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하는 되게 역동적인 균형점 같은 거죠. 와, 정말 섬세한 개념이네요. 그냥 뭐든지 적당히 하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할 텐데
와,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단번에 완벽한 중용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나 자신을 안다. 네,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 예를 들어 뭐 분노나 슬픔,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행동 패턴, 뭐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주로 너무 지나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너무 모자란 쪽으로 가는지 내 경향성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확 불같이 화를 내는지 지나침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으로 삭히는지 모자람. 자기 패턴을 먼저 보라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내가 또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래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아주 조금만 뭐 한 10% 정도만 움직여 보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평소에 화를 잘 냈다면 이번에는 딱 3초만 있다가 말한다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그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내 경영성을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10%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본다. 오, 이거 되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행복은 덕을 갖춘 활동이고 덕은 중용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는 거랑 하는 거는 또 다르죠. 이 덕스러운 행동, 중용을 실제로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스러운 행동이 그냥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 프로하에레시스의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해요. 자발적인 선택이요. 네. 근데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그냥 충동적으로 이거 할래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숙고, deliberation,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과정을 거친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해요. 숙고를 거친 판단. 네. 어떤 상황에서 뭐가 중용에 맞는지, 이게 정말 내게 좋은 건지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래, 이걸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꾸준히 실천할 때 그게 진짜 덕이 되고 결국 우리의 성품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선택에는 책임도 따라야 하고요. 숙고, 선택, 책임. 그렇다면 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능력은 뭘까요? 매번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게 중용인지, 이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 사실 경험 많은 분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바로 그 능력,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개념,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네, 이것도 지적인 덕의 한 종류인데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이나 공식을 아는 이론적 지혜, 소피아랑은 좀 다나요. 실천적 지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뭐가 진짜 좋고 옳은 건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용에 맞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 유다이모니아에 기여하는 건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끄는 능력이에요. 약간 좀 인생 경험 많은 분들의 지혜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아주 뛰어난 의사가 환자의 막 복잡한 증상이나 상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최적의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앞에서 윤리적인 감수성이랑 통찰력을 발휘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인 거죠. 실천적 지혜, 약간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까요? 이론적인 지혜가 지도를 읽을 줄 아는 거라면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는 그 지도를 보고 지금 실제 도로 상황에 맞춰서 운전하는 능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딱 맞아요. 실천적 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막 부딪히고 고민하고 또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연마된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 가치관을 세우고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냥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만 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요소들, 예를 들면 나의 가치,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장기적인 결과 같은 것들, 이런 걸 신중하게 다 따져보는 숙고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숙고의 습관.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뭔가 잘못한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에이 모른 척하는 게 편하지 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위해 무조건 알려야 해.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와의 관계, 회사의 분위기, 진실의 무게, 이게 알려졌을 때의 파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뭘지 깊이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실천적 지혜를 기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실천적 지혜도 꾸준한 숙고, 즉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실천적 지혜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청취자분들을 위한 실천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떤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윤리적으로 고민되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 상황에서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정직, 우정, 공정함, 효율성 같은 것들은 뭘까? 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선택지들은 뭐고 각각의 장단점, 특히 장기적인 결과는 어떨까? 셋째, 내가 존경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넷째, 궁극적으로 나의 이 선택이 내가 추구하는 좋은 삶, 유다이모니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 질문들이 꽤 깊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실천적 지혜를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이 숙고하는 과정,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이고 또 덕과 중용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 어떻게 그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 2000년도 더 된 지혜인데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 유다이모니아는 삶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이성을 탁월하게, 아레테, 즉 덕에 맞게 발휘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활동 그 자체다. 활동 그 자체. 네.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밖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떤 행운이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 선택하고 또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아주 역동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이 지혜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작은 실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하루 내가 자주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게 반응하는 감정이나 행동 하나를 정해서 의식적으로 딱 10%만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네, 작은 시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둘째, 활동의 의미 찾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 활동이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이게 내 좋은 삶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연결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셋째, 숙고하는 시간 갖기.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관조적인 삶, 컨템플러티브 라이프에 있다고 봤어요. 관조적인 삶이요? 네.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고 사유하는 삶, 그러니까 이론적 지혜, 소피아를 최대한 발휘하는 삶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전문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의 삶이나 가치, 또 존재의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즉 관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행복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품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희의 탐구가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영감과 또 실천적인 지혜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딥다이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도움이 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